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중국 공산주의와 한국의 페미니즘은 서로 다른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째, 적대적 이분법과 내부 갈등 조장.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 구도로 설정하며 사회의 모든 문제를 성별 갈등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전체주의적 성향과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의 페미니즘은 자신들의 이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성 혐오로 규정하고 검열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막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셋째, 피해자 의식의 정치화.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일관된 피해자로 설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문제의 개선보다는 이념적 선동에 이용되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넷째, 능력주의 부정과 역차별 문제. 한국의 페미니즘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여성 할당제와 같은 불공정한 정책을 통해 성별 간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보다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여성 집단에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신뢰와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규정되며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을 가부장제의 주체이자 억압 계급으로 규정합니다.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는 사회에 꼭 필요한 자본가와 남성을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한국의 페미니즘이 이토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들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흉내를 내며 각종 여성 우대 정책들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1950, 60, 70년대 태어난 기성세대 남성들이 자신들의 딸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넘어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까지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 보직에 채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혼과 부담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정집 현관문을 열려는 여성을 제지합니다. 여성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갑니다. 불법 침입을 시도하던 사람은 경찰관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 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 해제당한 상태였습니다. 여경은 지난해 10월에도 허위 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허위 신고, 불법 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허위 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직위 해제가 아니라 즉시 파면, 구속 수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남자 경찰이 여자 연예인에게 같은 짓을 했어도 동일한 처벌을 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한국 사회에 의한 피해자라 자칭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전쟁터입니까? 인도서 여관광객 집단 성폭행, 동행남은 강에 던져져 익사.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의 폭력에 피해만 당하는 존재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성을 꺼리낌 없이 폭행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아무리 때려도 남성은 자신을 때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음모를 사용하는 주도 면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혜, 고유정의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출신인 이 교사는 잔인하게 초등학생을 살해했습니다. 즉 무조건 남자가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 것이기에 여성만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1950, 60, 70년대 출생한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독 여성들을 우대하고 여성들의 범죄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는 사람을 가차없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했어도 같은 결과였을까요? 만약 이 사건의 성부열이 반대였다면 얼마나 뉴스로 도배되었을까요? 최소한 여성들의 무고죄를 엄단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남성들이 거짓 고소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어한 여미새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천안개방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성별에 관계없이 모범수를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여성 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합니다. 이곳은 교도소를 둘러싼 벽이 없고 자유롭게 TV 시청을 하며 도서관, 헬스장, 휴게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여자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신성한 의무를 하는 군 장병들보다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여성들은 보이스피싱에 가장 잘 속았고 2030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버지들이 항상 오냐오냐 하면서 다 이해해주며 키우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회에 나와 아버지처럼 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성세대 남성들은 그게 딸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신의 딸이 정상적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뺏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인 미국 역시 개념이 부족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중 저격당했을 때 여성 경호원은 제대로 트럼프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키가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총격이 울리자마자 바로 트럼프 뒤로 숨었습니다. 다른 남자 경호원들하고는 다른 선택이자 다른 직업의식입니다. 그럼 지도층 여성은 다를까요? 미국의 전 영부인이자 뉴욕주 상원의원,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한 힐러리 클린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전쟁의 주요 희생자였다. 여성들은 전쟁에서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는다. 전장에서 죽는 남자들이 주요 희생자지 어떻게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주요 희생자가 됩니까?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러우전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젤린스키 여사는 전쟁이 끝나면 임금차별 등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한 문제에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승리 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 맞고 쓰러지는 건 우크라이나 남자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성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전쟁이 터졌는데 남녀 임금차별 문제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걸까요? 영웅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강제 징병되어 전장에서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활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마 한국도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평소에는 군칸스 간다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가장 먼저 전선으로 끌려가겠죠.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한국보다 나은 점은 적어도 수도에 많은 여대가 있지도 않고 여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모교를 파괴하고 변상도 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 60, 70년대 출생한 기성세대 남성들, 요즘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D세대들이 자신들이 받을 국민연금도 내줘야 하고 국가가 존속되려면 아이도 낳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혼인율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딸을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 겁니다. 수백조 원을 써도 계속 떨어지던 출산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성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지금의 결혼시장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보통 한 지역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신부감은 역시 그 주변에서 가장 좋은 남편감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있던 자신의 존재를 다수의 이성들에게 어렵지 않게 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럼 남자 성비가 더 높은 한국의 경우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각종 SNS를 통해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점점 더 눈만 높아지니 그러한 기대에 맞춰주기 힘든 남성들로 인해 갈수록 결혼도 힘들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쉽게 이혼하는 것이죠.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니 출산 연령도 높아져 기형아의 비율 역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출산율을 떨어뜨린 부분도 분명 있지만 더 큰 문제는 70, 80, 90년대 출생한 남성의 숫자가 여성보다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마지막 남아선호 사상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쯤 한국의 출산율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50, 60, 70년대 출생한 남성들이 권력층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둘째, 수많은 여성 특혜 정책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남녀 성비가 비슷해져야 합니다. 202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0세에서 14세 남성은 298만 3,493명, 여성은 282만 6,453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이마다 남성이 11,217명 정도 많은 것인데 같은 해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은 14,710건, 여성은 5,007건으로 남성의 국제 결혼이 여성들보다 많고 사망률 또한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는 20, 30년 후에는 남녀 성비가 비슷해져 결혼 시장에서 여성 우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남성들도 은퇴를 하겠죠. 즉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취직의 용이함과 부의 축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1950년대에서 70년대생들이 가장 큰 황금기를 보낸 것이며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딸 세대인 1980에서 2000년대 출생들이 가장 많은 특혜를 받으며 살았던 세대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50, 60, 70년대 출생한 남성들을 여미새이자 낙어한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른다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 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살아온 그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기에 저의 자기 반성이자 제가 선배들과 동년배들에게 전하는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